중국은 여전히 14억 인구 대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현재 그 숫자는 점점 더 통계적 신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인구는 약 14억 500만 명으로 감소했고 단 1년 만에 339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4년 연속 이어진 구조적 붕괴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리에서 체감되는 사람의 부재는 통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로이터즈와 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을 동시에 경고하며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더 이상 부채가 아니라 사라지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베이징의 정치 권력 중심부에서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여전히 인구 대국이라는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는 실적 압박 속에서 수십 년간 숫자를 조작해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훨씬 더 섬뜩합니다. 한 베이징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8시에 지하철에 탔는데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동북 지역 하얼빈, 랴오닝, 푸순, 심지어 상하이까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텅 빈 식당, 줄이 사라진 공항, 폐쇄된 상점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 현상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경제 침체 이 모든 요인을 합쳐도 지금의 속도는 비정상적입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체제 내부에 있습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시작된 인구 통제 이후 급격한 정책 전환,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의 정부 은폐까지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인구 구조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왜곡된 구조가 한꺼번에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붕괴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부재는 곧 소비의 부재이고 노동력의 붕괴이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안정을 외치며 현실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능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 데이터를 조작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들. 이 구조 자체가 이미 붕괴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는 언제나 권력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인구 데이터는 그 방어선마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1월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총인구는 전년 대비 339만 명 감소했고 이는 이미 4년 연속 감소라는 기록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1개 성시 중 무려 20곳이 동시에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불균형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동시에 수축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숫자조차 최소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2025년 12월 분석에서 중국의 공식 인구 감소 수치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방 정부는 여전히 성과 평가 시스템에 묶여 있고 인구 감소는 곧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숫자는 축소 보고되고 현실은 왜곡됩니다. 퍼넨셜 타임즈 역시 같은 시기 중국의 인구 데이터는 더 이상 경제 예측의 신뢰 기반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특히 청년층 감소 속도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빠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데이터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감소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감소의 가속입니다. 후난성 47만 명, 스촨성 46만 명, 산둥성 37만 명.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동북 지역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산업 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 인구까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디플레이션형 인구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현장의 체감은 숫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 랴오닝성 푸순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인 쿠폰을 뿌려도 식당에 손님이 없고 라이브 방송을 켜도 시청자가 없습니다. 배달 기사에게 물어보니 주문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도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이건 소비 위축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요 자체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만약 공식 통계가 이미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면 실제 상황은 어느 수준까지 악화된 것인가? 일부 독립 연구자들은 중국의 실질 인구가 10억 이하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신 자체입니다. 국민이 국가 통계를 믿지 않는 순간 그 체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이미 구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주거비용 폭등, 청년 실업률 상승, 결혼 기피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권력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더 빠른 붕괴입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공포는 숫자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감소가 아니라 체감입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의 대도시들은 동일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텅 빈 거리, 사라진 소비,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침묵. 공식 통계가 14억을 말하는 동안 현실은 그 숫자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가장 직관적인 신호입니다. 2025년 하반기 더월 스트리트 저널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소비 감소를 분석하며 도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시기 BBC 역시 동북 지역 르포에서 한때 붐비던 산업 도시들이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조차 현장의 체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제 시민들의 증언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불안합니다. 한 하얼빈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이 도시는 1000만 명이 산다고 들었지만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식당에는 손님이 없으며 사무실은 비어있고 병원만 붐빕니다. 예전에는 기차역이 사람으로 터질 듯 했는데 지금은 발걸음 소리만 울립니다. 이게 같은 도시가 맞습니까? 또 다른 베이징 거주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인데 지하철에 자리가 남아있고 회사 주차장은 절반 이상 비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 현상은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랴오닝 푸순, 충칭 쇼핑바, 심지어 상하이까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번화가는 셔터가 내려가 있고 대형 쇼핑몰은 폐쇄되었으며 하루 수십 편씩 이륙하던 공항은 단 몇 편의 항공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이용 항공편이 2편 이하로 줄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경제는 위축될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의 붕괴입니다. 소비는 인구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소비가 발생하고 소비가 줄어들면 인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소비가 아니라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당이 망하는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손님이 없기 때문이고 배달이 줄어드는 이유는 경쟁이 아니라 주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디플레이션의 끝단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하나의 결론이 떠오릅니다. 통계는 여전히 사람을 존재한다고 기록하지만 현실은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간극은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왜곡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데이터 조작, 과장된 인구 보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불투명한 사망 통계의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지금에 보이지 않는 인구 공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감소의 공포 속에서도 일부 지역은 증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증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성장이라기보다 흡혈에 가까운 채편입니다. 2026년 초 중국 각 지방 통계에 따르면 광둥성은 약 79만 명 증가, 저장성 3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컷으로 보면 여전히 활력의 중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숫자의 구성입니다. 자연 증가, 즉 출생으로 늘어난 인구는 그중 절반에도 못 미치고 나머지는 모두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붕괴를 기반으로 다른 곳이 연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더 뉴요크 타임즈는 2025년 말 분석에서 중국의 대도시는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인구를 끌어모으는 마지막 생존지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 역시 비슷한 시기 중국의 인구 이동은 건강한 도시화가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내부 수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곧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파이를 서로 빼앗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상하이의 사례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2025년 기준 출생자는 약 10만 명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16만 명을 넘어 자연 감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인구는 소폭 증가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외부 유입입니다. 약 1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플러스 성장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시입니다. 만약 이주가 멈추는 순간 이 도시 역시 즉각적인 감소 국면에 들어갑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냉정합니다. 한 광둥성 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들 다른 지역에서 밀려온 사람들입니다. 고향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떠밀려왔고 여기서는 서로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입니까? 아니면 생존 경쟁입니까? 이안 문장은 현재 중국 도시 구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장은 사라졌고 경쟁만 남았습니다.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첫째, 지방은 인구를 잃으며 완전히 붕괴합니다. 둘째, 대도시는 과밀이 아니라 저질화된 경쟁 상태에 빠집니다. 셋째, 전체 경제는 균형을 잃고 소비 기반이 약화됩니다. 결국 모든 지역이 동시에 약해지는 전국적 수축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도시화가 아니라 붕괴를 늦추기 위한 마지막 버티기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책 방향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대도시 중심 발전을 유지하면서 인구 집중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 해결이 아니라 문제 이동일 뿐입니다. 지방의 붕괴를 막지 못하면 결국 대도시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미 일부 산업 도시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간 뒤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인구 공백은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 왜곡의 결과입니다. 중국의 인구 통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한 자녀 정책 시기 지방 관리들은 출산을 줄였다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출생을 누락했고 반대로 성장기를 과장하기 위해 인구를 부풀리는 이중 조작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기록되지 않은 인구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인구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순된 구조가 오늘날 통계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25년 퍼넨셜 타임즈는 중국의 인구 데이터 신뢰성에 대해 지방 단위의 보고 체계가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어 중앙정부조차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같은 해 출생률과 사망률 데이터 간 괴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수치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중국의 행정 구조는 성과 평가에 기반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성장, 줄어들면 실패로 간주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지방 관료들은 숫자를 조작할 요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인구를 그대로 보고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숫자를 맞춥니다. 위에서는 알고도 묵인합니다. 결국 아무도 진실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은 중국 통계 시스템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시진핑 체제의 정책 방향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출산 억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 장려로의 급격한 전환, 팬데믹 기간, 동안의 사망자 통제, 그리고 경제 성장률 유지 압박까지 이 모든 요소가 데이터를 정치적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현실은 통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인구 위기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측정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식 통계는 14억을 말하지만 실제 체감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일부 독립연구에서는 식량 소비, 전력 사용량, 통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실제 인구가 훨씬 낮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논쟁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뢰 붕괴입니다. 숫자를 믿을 수 없는 순간 정책도 방향을 잃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왜곡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구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통계는 여전히 체제를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현실을 완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거리의 공백, 학교의 폐쇄, 소비의 붕괴, 이 모든 것은 통계가 숨기지 못하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인구 감소는 단일 변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축을 동시에 붕괴시키는 연쇄 반응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교육, 노동 소비라는 세 축이 동시에 꺼지는 구조적 정지 상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의 유치원 수는 약 2만 개 이상 감소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조차 신입생을 받지 못해 폐쇄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하루 평균 15개 이상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교육 위기가 아니라 미래 세대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로이터즈는 2025년 교육 관련 보고에서 중국의 아동인구 감소는 교육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 대규모 교육기관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편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한 지방 학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학 통지서를 들고 학교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공지도 없었고 학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예외가 아니라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다음은 노동입니다. 2025년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단 한 개의 사무직 자리에 9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월급 60만 원 수준의 일자리조차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합니다. 블룸버그는 같은 시기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며 고학력 인구조차 저임금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교육과 노동 간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의 절망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한 30대 석사 학위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규직을 구할 수 없어서 월급 60만 원짜리 일자리라도 지원했는데 자가용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름값을 빼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쟁자가 수백 명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동 시장입니까? 이 증언은 현재 중국 노동 구조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람은 남아있으며 그 사이에서 경쟁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 소비가 무너집니다. 식당은 비어있고 시장에는 손님이 없으며 배달 주문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배달 주문량이 과거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월 스트리트 저널은 2025년 소비 분석에서 중국 내수 시장은 더 이상 회복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 위축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붕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학교가 사라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노동시장이 왜곡되며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멈춥니다.
그리고 소비가 멈추면 기업이 무너지고 다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탈출 불가능한 하강 구조입니다. 더 문제는 정책 대응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부분적 처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일자리 창출 선언, 소비 진작 캠페인 그러나 구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는 근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시스템 전체가 연결된 상태에서 동시에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붕괴의 마지막 단계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붕괴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약 1령 이하로 떨어졌고 일부 대도시에서는 0.7 수준까지 추락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출산이 아니라 사회가 재생산 능력을 상실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보고서에서 중국 청년층은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삶의 필수 단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즈 역시 같은 시기 높은 주거 비용,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신이 결합되면서 결혼 자체를 회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조차 현장의 체감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한 20대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집값은 감당할 수 없고 월급은 오르지 않으며 직장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건 책임이 아니라 죄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회사에서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고 사회는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왜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합니까? 이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집단적 체념입니다. 이 체념은 시스템을 가속적으로 붕괴시킵니다. 아이가 줄어들면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며 노동 불안은 다시 출산 기피를 강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순환이 아니라 자기 증폭 구조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외부 충격 없이도 스스로 가속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 등록 건수가 10년 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치의 변화입니다. 과거 중국 사회는 가족 중심 구조를 기반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생존이 최우선이 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계약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순간 개인은 국가를 위해 미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실질적 지원보다 선언에 가까웠고 동시에 강화된 사회 통제와 경제 압박은 청년층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정책은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낳을 수 없는 구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 지금의 출산 붕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노동력, 소비력, 병력 이 세 가지 축은 모두 인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세 축이 동시에 약화되는 전략적 수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15에서 59세는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 단계에 들어섰고 일부 추정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8천만 명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산업과 군사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동시에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월 스트리트 저널은 2025년 분석에서 중국의 가장 큰 구조적 리스크는 부동산이 아니라 노동력 감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퍼넨셜 타임즈 역시 제조업 중심 경제 모델은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 비용 상승과 경쟁력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곧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경제가 아닙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병력 자원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군의 규모와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 중심 군대로 전환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인구 기반이 약해지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한 군사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에서 장기적인 군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병력뿐 아니라 산업 기반과 재정까지 동시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내부 경제의 위축은 외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정치적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갈등을 통해 내부 결속을 유지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제 분석에서는 중국이 내부 압박을 외부로 전환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완만한 인구 감소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급격한 감소는 정책 대응 속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2025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 속도는 정책이 따라잡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곧 향후 10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의 위기라는 의미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강한 중국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인구 구조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이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부의 균열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수축하면 그 압력은 반드시 외부로 흘러나옵니다. 이미 2025년 이후 동아시아 전체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산업 그리고 리스크가 동시에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이동이 기회가 아니라 충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즈는 2025년 말 보고에서 중국 내 고용 불안과 임금 정체로 인해 주변국으로의 노동 이동 압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월 스트리트 저널 역시 같은 시기 중국 기업과 자본이 비용 절감을 위해 동남아로 이동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아니라 내부 붕괴가 외부로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현실은 더 직접적입니다. 한 동남아 제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기업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값싼 노동력도 함께 들어옵니다. 일자리는 늘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언은 현재 상황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산업 이동은 성장 기회를 만들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압박과 사회적 긴장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규모입니다. 만약 중국 내부에서 단 1%의 인구만 외부로 이동한다고 가정에도 약 1,400만 명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는 중형 국가 하나의 인구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인구 이동이 단기간에 발생할 경우 주변국의 노동시장, 부동산, 사회 안정성은 동시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자 정책이 느슨하거나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급은 복합적입니다. 중국의 소비 감소는 곧 주변국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성장률 둔화로 연결됩니다. 동시에 공급망 재편은 일부 국가에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한 경제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약화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성장 모델의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긴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부 압박이 커질수록 외부 갈등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긴장은 종종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현재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내부 구조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통제는 점점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부에 압력을 가하는 선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면 결론은 불편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델의 붕괴입니다. 성장, 통제, 그리고 통계로 유지되던 체제가 동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현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드러난 지표들은 이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인구는 4년 연속 감소,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만 단위의 급감, 출산율은 1령 이하, 그리고 하루 평균 15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사라지는 구조적 축소. 이 숫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을 만듭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시스템이 멈추고 미래가 끊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더 이카너미스트는 최근 분석에서 중국의 가장 큰 도전은 성장 둔화가 아니라 인구와 생산성의 동시 하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퍼넨셜 타임즈 역시 이 문제는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이며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곧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의 시작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시진핑 체제는 여전히 통제와 안정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붕괴는 통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미래를 믿지 않는 세대, 그리고 숫자를 신뢰하지 않는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 어떤 정책도 근본적인 반전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붕괴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기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가 하나씩 사라지고 공장이 하나씩 문을 닫고 거리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그때가 되면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 축이 약해지면 주변 구조도 함께 흔들립니다. 공급망, 노동시장, 자본 흐름 모든 것이 재편됩니다. 그리고 그 재편은 기회와 동시에 충격을 동반합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변화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끝에서 살아남는 국가는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위기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붕괴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